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에 외동딸을 유학 보내고 남편과 둘만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중학생 때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다가 타임머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타임머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언제로 가고 싶냐고, 라고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실컷 놀고 싶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입학식 날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주어야 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고3 시절을 생각하며 건너뛰고 국영수에서 해방되는 순간으로 가고 싶었죠. 그 외에도 아이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였어요. 아이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과거와 미래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디로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미래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고작 15살 된 아이가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에는 주변 환경이 큰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 없이 나를 키워왔어요. 지금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보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나의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사회에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색안경을 쓴 채로 보았을 때 여자가 몸을 흔들며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하자 엄마는 그런 고통을 참으며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차마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묻지 못했어요. 마치 엄마가 견뎌온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엄마는 내가 자라는 동안 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여전했지만 엄마에겐 그리움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그냥 사고로 돌아갔다고 회피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내 주변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미움 속에서 자라난 자식으로서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서 제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에 대해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엄마는 대학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아버지는 군복무를 마치고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난 두 분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친해졌고, 잠시 후에는 사귀기도 했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엄마의 과외 일자리를 찾아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번 엄마가 과외를 하러 가는 날에는 아버지가 차를 타고 엄마를 데려다 주곤 했어요. 아들이 학생일 때 아빠는 꽤 잘 사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밥을 먹고 살던 엄마는 아빠를 만난 후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대요. 음악 다방도 가보고 연극도 보러 가고 경양식집에서 칼질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와 사귀는 동안 매일매일을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난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졸업을 앞두고 미국 유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함께 유학길에 오르려고 하셨지만 양쪽 집안 간의 차이가 극명해서 제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를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한지 다행한지 마침내 어머니가 제게 임신하는 바람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출산할 때까지는 시댁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먼저 유학길에 오르고 어머니는 시댁에 들어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예전부터 잘 유지되어 오던 집이었기 때문에 집안에는 다행히도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척집에 얹혀 살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강의를 듣기 위해 가는 때도 기사 아저씨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강의가 끝나면 알아서 데리러 오곤 했다고 하더군요. 비록 우리 집에서는 엄마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도 자신들이 할 일은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함께 살았던 엄마의 친척 내외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빚을 갚으러 온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돈을 얘기하기 시작하여 중간에서 엄마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건 당연합니다. 아직 식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집 아들애까지 뱀 마당이니 사돈이라고 찾아온 것은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렇게 된 것이니 우리도 어떤 손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경희 얘가 부모가 없어요. 그동안 부모도 없는 아이를 우리가 돌봐왔고 그 찬란 명문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부자 집 자식을 만나서 한 사람질한 것이 해서 집을 나간다는데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전포 하나만 주시면 더는 이 집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고모, 고모부,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저는 그냥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눈물과 밥까지 다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신 돈을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러셔? 경희, 조용히 안 하세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강남가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여보, 우리 하던 얘기 계속해요. 원래 돈 욕심 많고 뻔뻔한 분들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못살게 굴 줄은 생각도 못했어. 엄마는 그 상황을 눈물이 고이는 눈으로 지켜봐야 했어. 결국 우리 친가에서 엄마의 고문 내외가 진비스를 갚아주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시부모에게 보이기를 원치 않은 것을 보인 채 있던 엄마는 방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다시 방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분명히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그러니 그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모두 엄마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데도 그들끼리 삐걱거리는 엄마를 비웃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었고 따라서 사내 요리가 눈앞에 있어도 쉽게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배가 부르게 되자 엄마는 그나마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고 결혼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임신하여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당연한 순서였던 요즘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사회적 통념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살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 생활한 엄마는 드디어 나를 출산했어요. 출산은 우리 할아버지가 소유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졌어요. 밖으로 말이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엄마는 이 병원 이사장이 며느리라는 것을 비밀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를 받아준 산부인과 선생님뿐이었어요. 사족을 붙이자면 그때 나를 받아주신 선생님이 지금은 그 병원 원장이 되셨어요. 엄마는 출산을 하면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자 우리 할머니는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셨고 어린이는 무해하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몸을 따르며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다. 거기서 살 곳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에서 불만 없이 살아라. 만약 내 아들 앞에서 어색한 행동을 하면 너와 내 딸 모두 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뇌에만 둔 채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한 것 아니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해.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의 발목을 잡을지 어떻게 알아? 내 딸이라도 인질로 잡고 있어야 내가 헛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말했다. 아니야,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죽어도 내 딸이랑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들을 꼭 낳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이랑 상중시 있는 미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님, 얘가 정말 웃기는 애네. 아니, 설마 우리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니? 그 머리로 명대까지 들어간 게 신기하다. 예, 내 아들 찰하게 미국 보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널 받아들이기는 했다만 우린 애초에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생각이 없었어. 첩이면 몰라도 내가 아들이라도 낳았다면 본처는 못 시켜줘도 처노릇은 하게 해줬겠지만 그마저도 안 돼. 우리처럼 손 귀한 집안에 있는 것은 안 찾니. 딸이 아니라 아들이 필요한 거야. 받아들인 내가 보기에 눈에 띄는 게 없는 것도 혹시나 아들이더라도 낳아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봤는데 그조차도 안 되었으니 어쩔 수가 없어. 내 자신 스스로 나가야 돼. 내가 애써 말해줬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나가더라도 딸을 두고 가야 해. 다름이 아니라 딸을 하나 낳아준 내 엄마가 내 산세를 염려하며 챙겼기 때문에 내게 나쁘지 않은 조건임을 생각해. 그러니까 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에서 그만두고 떠나가야 할 때라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결국에는 골뱅이 상대밖에 남지 않을 거니까. 엄마는 본가에서 쫓겨났고 엄마와 함께 친할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두 사람만 살게 됐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가 생각해봐. 할머니가 너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처음에는 친할머니가 내준다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엄마는 저를 주지 않겠다면 어떻게든 아빠에게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마저 빼앗길 수 없었던 엄마의 절망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저를 데려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야 했어요. 이제 20살을 넘긴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댁에서 해준 집에 자리를 잡으면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 모녀를 감시하며 엄마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야반도주를 하듯 지방 대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쳤다 나무를 숲에 숨기라는 말처럼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저를 키우려면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대도시가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 것 같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집을 판 돈 중 대부분은 은행에 넣어두고 우리 모녀가 살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다행히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셔서 우리 모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시댁을 피하기 위해 친척과도 연락을 끊었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주인 할머니의 도움은 마치 가뭄에 내린 단비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왔다면 통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주인 할머니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앞서 보내고 아들과 딸도 다 시집가서 척하는 차에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죠. 절간럼 조용했던 집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에 갔나요? 아이고야, 아가 알을 낳네. 이래가 혼자 캘 수 있겠나.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여자 혼자 아기 키우기 쉽지 않을 것인데 위하면 좋을 거야.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내야죠. 비록 제 인생이 이 모양이라도 내 딸만큼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울 거예요. 그래, 살아보면 사라지는 게 또 인생이니까네.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하세요. 살아보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제 곁에서 손녀처럼 예쁘게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일을 나가면 대신으로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주인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인 줄로 알고 자랐던 정도예요. 엄마는 그 집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과외를 가르치시다가 이후에는 동사무소에 취직해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다른 직장들에 비해 퇴근 시간이 빠른 편이어서 선택하신 직장이었고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도 한몫했어요. 공무원으로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은행 대출을 받기에 좋은 직업이었어요. 미혼모로 불리는 상황에서 든든한 직장을 가지셨던 것도 도움이었어요.
비빌언덕 하나 없던 엄마의 인생에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저를 둘러싼 세상에서는 엄마의 직업이 아무런 방어를 해주지 못했어요. 어떻게들 알았는지 제가 미혼모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 친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저랑 못 놀게 했거든요. 분명 엊그제까지 친하게 놀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제게 절교 선언을 한 거예요. 너랑은 인제 못 논다. 엄마가 너랑은 놀지 말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싶어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조금 생각한 후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가 그러는데네. 엄마가 남의 남자 베스다. 그래서 그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둘 사이에 어떤 것을 따지더라도 소용이 없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안다고 말하더라. 나는 말하기를 했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다. 어린 마음은 가슴 깊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를 차가운 바닷바람이 윙거리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주인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벼락처럼 화를 내셨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어? 어떤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니? 날아가자. 그런 소리를 한 애는 내가 가서 확실히 찢어 놓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주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친구 집에 갔더니 할머니는 제가 모욕당한 것처럼 큰 화를 내시며 친구 엄마를 혼내셨어요.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당장 돌아오실 수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알리라고 호통쳤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아빠가 미국에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엄마는 주인 할머니에게 모든 사정을 솔직히 밝혔기 때문에 주인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일 리가 없어서 제게는 신뢰가 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도 전화는 받아야겠죠. 있을 텐데도 아빠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죠. 학년이 올라가고 저도 머리가 좀 커졌고 나니 그날 주인 할머니의 말이 저를 위해 지어낸 말일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20살이 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내심 엄마도 부산 생활을 접고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를 바랐지만 당시에 엄마가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 욕심만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조차 꺼내지 못했죠. 그렇게 혼자 서울로 올라간 저는 마치 젖먹이가 엄마와 떨어져 분리불안을 겪는 것처럼 한동안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친구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모처럼 집을 나와 살게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룸메이트와 나는 반대 상황이 되었어요. 친구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자기와 안 맞는다며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그립다고 투정을 하는 반면 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놀거리가 많은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송해 그에서 만난 경영학과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행복함 속에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남학생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과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대학 출신이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부부는 동갑이었죠. 남편도 나도 서로가 첫 이성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각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함께 보낸 뒤 남편이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군부대를 방문하여 남자친구의 저녁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글쎄 제 남편이 신체검사 등급이 낮아서 공익근무요원이 되었지 뭐예요. 한 달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뒤 돌아온 남편은 궁에서 수문장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수문장 역할을 공인용원이 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공익근무요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키가 크다 보니 수문장 교대식 때 유독 눈에 띄곤 했어요. 여자 관광객들이 곁으로 다가가 사진을 찍거든요. 괜히 샘이 날 정도로 늠름하고 멋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서울에 올라가 수문장 교대식을 함께 하러 갔어요.
보시고 제 남편을 콕 찔러서 가장 멋지다고 하셨을 정도였죠. 물론 그때는 그 사람과 제가 사귀고 있는 사실인 줄은 모르셨기 때문에 마냥 좋게 보이셨을 것이지만 제가 실제로 사귀고 있던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 건 저희가 사귄 지 2년이 지나던 때였어요. 처음으로 엄마를 통해 아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엄마와 아빠가 쉬었다는 정도의 얘기만 했어요. 엄마가 날 연애까지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연애까지 해서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너무 깊은 관계는 맺지 말라는 얘기야. 처녀 몸으로 널 낳은 내가 할 부부는 문맥이 이상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은 아니지만 내 딸만큼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거려. 하지만 지레 겁부터 먹고 남편과 제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은 아빠랑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 후로도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후에야 정식으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이미 사귄 지 7년이 넘은 터라 엄마도 딱히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의 사이를 일찍부터 알고 계셨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아버님이 그러셨다고요. 머리가 큰 자식은 부모의 말에 말린다. 고 이제 와서 헤어질 것도 아닌데 괜히 새로 들이는 사랑, 가슴에 모질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요. 그동안 상처도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우리라도 보다듬어 주어야 한다시며 오히려 제 남편한테 잘하라고 하셨었다네요. 어릴 때 친구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랐던 저로서는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시되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님은 마치 제가 그동안 못 받고 자란 아빠의 정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주려고 하셨는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게 손편지도 자주 보내주시고 제 생일 때는 물론 매달 용돈도 주셨어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그 마음은 억만금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나는 TV 쇼핑을 보다가 딱 너에게 어울릴 만한 구두를 보았어. 그래서 그 말인데 너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아버님도 참으로 저까지 챙겨주세요. 그냥 아버님 것을 사주시거나 어머님 것을 사들으셔도 돼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냥 너에게 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자니 한 240이 되긴 할까 뭐.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발도 조금 안에 알았다. 그럼 그걸로 주문하마. 아버님은 길을 가다가 예쁜 핀을 보아도 제 생각을 해주시고 홈쇼핑에서 예쁜 구두를 보아도 제 생각을 해주셨어요. 유별난 며느리 사랑의 시어머니께서 샘을 내실 정도였죠. 안타까운 건 그런 아버님과 오래 함께하지 못했단 거예요. 제가 시집 오고 3년째 접어들던 해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든 자꾸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고 살도 많이 빠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직 아버님이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장례식 내내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들이실 남편과 동생보다 제가 더 많이 울자 어머니께서는 누가 보면 내 남편이 죽은 줄 알겠다. 그 정도 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눈물 그쳐. 어디서 남사스러워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씀을 듣자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아버님과의 이별이 한층 더 실감났어요. 장례식 마지막 밤, 아버지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입구 신발장에 놓인 제 구두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버지가 홈쇼핑에서 사주신 것이었어요. 구두를 하면 이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일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구두를 신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한동안 그러곤 했어요. 구두를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음 해에 시동생이 결혼했어요.
맏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들여놓은 것에 불만을 품은 어머님은 이제야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를 받게 되었답니다. 어머님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명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산부인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1억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재력이 많으셔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누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인신마다 선물과 용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어머님께서 동서한테 갈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머님이 동서를 편안히 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동서가 있는 창고를 건드리는 건 좀 그랬어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어서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반차를 내고 미리 시댁에 가서 생신 준비를 했고 남편은 퇴근길에 딸을 학원에서 데려오기로 했죠. 시동생은 퇴근 후 바로 동으로 와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데 길이 엇갈렸는지 동서가 먼저 왔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은 제가 착용할 원피스를 시도해보시고 있었는데 동서가 그것을 보고는 대들더래요. 그래요. 어머님께서 이 옷을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큰애에게 생일 선물로 산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형님이 산 거군요. 요즘에 누가 이런 구닥다리 브랜드를 입는다고. 형님도 아무리 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니? 어머님께서는 이런 걸 사주셨네요. 어머님, 그러면 이 옷을 벗으시고 저랑 같이 백화점에 가요. 제가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어머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히다니. 어서 가요. 어머님, 형님, 저랑 백화점에 갈게요. 음식 준비는 형님 혼자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 가려고요? 일찍 오셨어요? 생신상을 위해 도와드릴 거라도 나 찾으신 건가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어머님 데리고 나가네요. 일하고 싶지 않아서 떠날 거면 조용히 떠나야죠. 근데 사람이 섬세하게 준 선물을 거지 같은 옷이라며 차마 입을 수 없는 생각하기까지 했지만 참았습니다. 참음이 무슨 3번 하는 게 살인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참겠지만 계속 흔들리나 봐요. 하지만 웃긴 거 하나 알아요. 호기로운 마음에 어머님과 나간 동생이 결국 옷 하나 못 샀다고 돌아왔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 어머님 사이즈 맞는 옷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그날 밤에 제가 준 원피스를 입고 생신상을 맞이했다는 거요.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참 흔치 않네요. 동서는 툭하면 제 키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동선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는 일이 되었죠. 아이들이 자랄수록 우리 딸과 동선의 아들을 비교하는 일이 바빴고 확실히 똑똑한 엄마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며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낸 동선을 칭찬하던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자신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 터예요. 원비가 어지간한 대학 등록금만큼 나오는 데를 우리 처지에 어떻게 보낼지 걱정스럽네요. 그래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해에 제가 사내 명의의 퇴직을 하게 돼서 남편이 외부에서 일해 가족을 지원해야 했는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애교에 불과했던 것뿐이에요. 따라서 정확히 3년 전부터의 이야기예요. 남편마저 정리해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자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아들이 골고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겠지? 그래서 내가 너 일할 일자리 하나 구해왔다. 이것도 작은 애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얻어준 자리야. 고마운 줄 알고 열심히 일해. 어머님은 전화번호 하나를 던져주시고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빠듯한 판에 이것저것 가릴 것 없던 저는 그날 오후 어머님이 주신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물지도 않고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40대라고 했더니 무척 반기면서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맡게 될 업무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일 출근해 보면 안다고 병원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이름이 왠지 낯설어서 알아보니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고 병원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사무직 외에는 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업무과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튿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맡게 된 업무가 글쎄 병원 청소일이었지요. 뭐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연령을 물어봤던 거였어요. 가봤더니 용역업체 담당자가 대뜸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록 청소일이지만 이 일은 힘들지 않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상사의 간섭도 없어요. 이보다 더 편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이 병원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좋다고 해요. 아주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런 기회는 드물죠. 솔직히 말하면 직장이나 직업으로 차별해선 안 되지만 그 순간에는 제게 맞다고 느껴졌어요. 이 일을 소개시켜줘서 영광입니다. 동서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손이 사람을 청소 직원으로 일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곱게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동조한 어머님도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 못하겠다고 돌아설까 생각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대부분은 은행 대출금을 갚느라 써버렸고 남은 돈으로는 딸아이 2학기 등록금을 내면 끝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구직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40이 넘은 경력직을 받아줄 회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 마당에.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을 떠올리면서 생각만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작업은 한 달이 지나며 1년이 지나고 2년 넘게 이어졌어요. 실제로 해보니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산모임 과정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듣고 난임으로 힘들었던 부부가 임신 진단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목격했죠.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해서 잃는 부부나 산모가 아내를 잃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병원 안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도 병원 생활도 익숙해지다 보니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동서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박에서도 샌다고 병원에서도 평판이 엉망이더라고요. 특히 간호사들은 태는 최악의 의사로 꼽히곤 했어요. 자기 실수도 늘 간호사한테 떠넘기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 성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내가 동서랑 가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어요. 제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병원 의사인 동서가 여기서 청소일 하는 저랑 같이 있었어요. 직관이 밝혀지면 동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동서에게 마주칠 일이 없어서 딱히 곤란한 상황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의사들이 다 권위의식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병원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은 청소 스텝 같은 사람들을 무시할 법한데 그래도 이 병원의 원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번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주머니에 간식이 들어있을 때는 서슴없이 꺼내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아닌 병원장님과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병원장님이 흰 수염 신사와 함께 계셨는데 인사를 하자고 하니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셨고 아, 이분이 제가 말했던 분입니다. 어때요? 이 사장님과 묘하게 닮았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윤진희 씨가 이 사장님의 숨겨진 딸인 줄 알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참 이상하죠. 이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이 사장님을 보는 것은 처음인데
눈빛이 너무 익숙하고 따뜻해서 가슴 한켠이 찌릿하더라고요. 원장님도 참, 이분 아버님이 들으시면 화내실 텐데 그런 농담을 다 하십니까?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장님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멋지고 잘 생기셨나요? 저는 유복녀로 자랐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는 우리 아버지도 이 사장님처럼 멋진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내려 하고 돌아섰는데 괜히 후회가 들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몇 마디 걸어줬다 쓸데없는 소리까지 괜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얼마 후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마침 그때 일이 떠올라 엄마에게 병원 이사장님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글쎄 내가 일하는 병원 이사장님이 나랑 많이 닮은 거 있지. 원장님이 나를 보고 이사장님의 숨겨진 딸 아니냐고 농담하셨다니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 맞아. 저는 아차 싶었어요. 엄마에게는 제가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평온한 이름이 뭐야? 혹시 땡땡 상부인권이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 이름이라고? 혹시 권상준이 맞아? 엄마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 혹시 나 그 병원에서 나왔어? 그러자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감추고 있던 제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사장이 바로 제 친부라는 사실도 말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영화 시나리오도 아닌데 내 삶에서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장난 같지 않아서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내 아빠가 맞냐고 물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사장님은 가정이 있을 테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져서 도저히 앞으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아닌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장님을 피해 다니고 병원에 이사장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면 괜히 화장실로 숨었죠. 따님, 그런데 나와는 달리 우리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던데요. 병원장을 통해 아빠를 만났다는 사실이죠. 이사장님께서는 엄마와 아빠가 재회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하여 청소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동서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 병원이라는 사실도 잊고 동서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동서는 지금 퇴근하는 길이라서 반가운 마음의 한 행동이었지만 동서가 내 손을 잡자 신경질적으로 확 부리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더럽게 화장실 청소를 한 더러운 손에 어디를 일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저리도 나을 것 같지만 어디 가든 의사들은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동급이라는 걸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사람들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쪽에서 끝나지 않고 작정한 듯이 내 자존심을 밟아버리며 제가 들고 있던 백으로 밀치며 말을 건넸어요. 이 보세요. 윤진희 씨, 여기는 집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당신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손으로 제 몸에 손대면 당신을 당장 물리칠 테니 각오하세요. 일자리를 제공해줬더니 어디서 엉터리가 든 듯해요. 그때는 누군가가 동서의 뺨을 세게 치는 일이 있었어요. 동서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정도로 동서의 얼굴이 빠르게 회전했어요. 놀라서 바라보니
우리 엄마가 분노한 얼굴로 저렇게 당당하게 있었어요. 내가 거지 같아. 너 같은 사람에게서 인성도 못 배운 게 얼마나 많아. 어디서 당신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가 의사라면 의사고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당장 내 딸한테 사과를 해야 해. 그래서 동서가 눈을 번쩍 뜨고 소리쳤어요. 이건 뭐야? 아주 지나치게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어떤 일을 저짓해 놓고 있는지 아이 같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이 거지 같다고요. 당신 딸이 내 몸에 손대느라도 충분하고 어이없이 내 뺨을 치다니. 허무하게 사라져라. 경비, 이건 무슨 대수롭지 않은 짓이냐? 이런 잡상이 들의 안내를 쫓다가 마주치게 되어 의사로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죠? 당신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가 길길이 날뛰자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선뜻 저와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지 못했어요. 엄마 뒤에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자 우리 아빠인 분과 병원장이 계셨는데 병원장은 보안 직원을 돌려보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사장님 따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며 당장 사모님과 따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더군요. 이 말에 동선의 귀신이라도 봤을 것처럼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그렇게 눈길을 말없이 바라보던 아빠는 조용히 입을 열고 내가 이 병원 의사인 것 같은데 원장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의료 마법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족한 인상을 주면서 일하는 사람이 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사람이 열을 내고 있는데 병원 직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환자들한테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이것을 보세요. 당신이 의사라고 해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나 청소부나 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말은 제 딸을 아빠로 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더러운 낯짝을 가지고 즉시 내 병원을 떠나주세요. 한 번 더 발을 내디디면 그 바닥에서 영원히 일할 수 없도록 할 테니 모두 들었으면 즉시 떠나주세요.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내용은 꺼져 얼마 전 병원을 나오는 모습이네요. 다음 날 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제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환자들과 간호사들로부터의 불평과 의료 실수에 관한 내용뿐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기에 해고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생사를 알 수 없던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이혼을 해 혼자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부인과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자녀인 저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된다면 좋겠지만 남편과 딸의 의사도 중요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를 설득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뒤늦게 아빠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제 남편은 결국 대릴사위 노릇을 하게 됐고 아빠는 모든 일을 성사시켜준 제 딸에게 선물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유학은 꿈도 못 꿀 수 있는 딸이는 좋아서 정말 흥분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엄마는 아빠와 재결합을 희망했다고 하네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된 관계였고 엄마에게 10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였어요. 지나간 사랑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을 따라 아빠도 그 의견을 수긍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딸을 홀로 키우면서 세상에 맞서는 멋진 우리 엄마는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엄마처럼 멋진 엄마, 멋진 아내, 그리고 멋진 딸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